조용한 밤, 오늘은 조선의 오래된 장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사람들의 발소리와 흥정 소리로 가득했던 그곳에는 누구도 오래 바라보지 않으려 했던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파 쓰러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지나쳤습니다. 어떤 이는 불쌍하다 말했고 어떤 이는 괜히 거두었다가 화를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버려진 자리에서 끝나지 않는 운명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름 불리지 못하던 아이가 15년 뒤 조선 팔도를 감찰하는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다면, 그리고 그가 바로 자신을 버리고 외면했던 장터 한가운데에서 마패를 꺼내 든다면 그날 고을은 어떤 얼굴을 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장터에서 버려진 아이 도윤과 그 아이를 살린 주막 여인 월심, 그리고 15년 뒤 밝혀지는 고을의 오래된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늦가을 저녁, 장터 한가운데에 낯선 선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옷은 먼지투성이었고 집시는 오래 걸은 사람처럼 달아 있었습니다. 그는 장터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생선 좌판, 곡식 가마니, 국밥 냄새가 나는 주막, 그리고 장터 끝 오래된 느티나무. 사람들은 그를 평범한 떠돌이 선비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선비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 온 곳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래 기억해온 곳을 다시 확인하는 사람처럼 장터의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때 관아의 최아전이 장터로 들어와 백성들을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쇠고기 부족하다. 장사하는 자들은 모두 추가로 쌀을 바쳐라.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누구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 낯선 선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흉년도 아닌데 어찌 장터 상인들에게 또 쇠곡을 거두는 것이오? 최아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선비를 훑어보았습니다. 떠돌이 선비가 관아 일에 참견할 일이 아니오. 선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쌀을 거두는 일이라면 백성이 묻는 것도 당연하지 않소.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최아전은 얼굴을 붉히며 호통쳤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관아에 따지느냐. 그 순간 선비는 품속에서 작고 묵직한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붉은 끈이 달린 마패였습니다. 장터의 소리가 한순간에 멎었습니다. 선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나는 임금의 명을 받고 이 고을을 살피러 온 암행어사 도윤이다. 그리고 15년 전 이 장터 끝에서 버려진 아이가 바로 나다. 그 말이 떨어지자 장터 사람들은 얼어붙었습니다. 15년 전 장터 끝에서 죽어가던 아이. 사람들은 그 일을 잊은 척했지만 완전히 잊지는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날 아이를 봤고 누군가는 아이 곁을 그냥 지나쳤고 누군가는 아이를 쫓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최아전의 얼굴은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에게도 기억이 있었습니다. 낡은 집신을 신고 장터 끝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 관아 앞에서 빌어도 소용없다며 밀쳐냈던 아이, 그리고 주막 여인 월심이 데려가던 그 작은 등. 도윤은 장터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개인의 원한을 갚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 고을에서 억울한 자들의 말이 왜 사라졌는지, 세곡 장부가 왜 비어 있는지, 그리고 약한 사람의 목숨이 왜 그토록 가볍게 여겨졌는지 묻기 위해 왔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과 암행어사 설화, 장터 문화, 고아와 약자의 사, 서당 교육, 과거 급제, 지방 수령의 비리와 백성의 억울함에 대한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역사 스토리텔링입니다. 일부 인물과 장면, 대사, 사건 전개는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잔혹한 복수가 아닙니다. 버려진 아이가 자신을 살린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이 당한 상처를 백성을 살피는 눈으로 바꾸어가는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간을 15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암행어사 도윤이 아직 이름도 제대로 불리지 못하던 어린아이였던 시절, 모든 일은 장터 끝 낡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바람은 장터의 천막 사이를 파고들었고 사람들은 손을 비비며 서둘러 물건을 팔았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소문과 근심을 함께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장터 끝 느티나무 아래에는 사람들이 일부러 시선을 피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몸은 몹시 말랐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낡은 베옷은 바람을 막기 어려울 만큼 얇았습니다. 아이의 발에는 해진 집신 한 짝이 겨우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한 짝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장터 한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며칠 전부터 저기 있더라. 부모가 흉년을 못 이겨버린 모양이다. 아니면 길에서 부모를 잃은 것이겠지.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었습니다. 말은 아이의 몸을 데우지 못했고 말은 빈 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울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아버지를 찾고 집으로 가고 싶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울 힘도 사라졌습니다. 배고픔은 먼저 목소리를 빼앗고 다음에는 기억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이라 부르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거지 아이, 버려진 아이, 짐 같은 아이. 그 말들이 모두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관아의 최아전이 장터를 순찰하듯 지나왔습니다. 그는 어두운 갈색 아전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늘 사람을 얕보는 듯한 표정이 붙어 있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그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아전은 느티나무 아래의 아이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여기 있느냐? 장터 손님들이 불길하게 여긴다. 썩 물러가라. 아이는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작은 말에 최아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갈 곳 없는 아이가 한둘인 줄 아느냐? 관아가 내 집이냐? 그는 아이의 앞에 놓인 깨진 사발을 발로 밀어냈습니다. 사발 안에는 누군가 던져준 보리쌀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줍지 못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최아전에게 밑보이면 장사하기 어려웠고 관아의 이름이 오르내리면 세금이 더 붙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상인은 아이를 안타깝게 보다가도 금세 시선을 돌렸습니다. 허 상인은 비단 두루마기를 여미며 말했습니다. 장터에는 장사하러 오는 것이지 거지 아이까지 거두러 오는 것이 아니오. 저런 아이 하나 때문에 손님들이 꺼림칙해하면 누가 책임지겠소. 그의 말에 몇몇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그 말들을 들으며 깨진 사발 조각을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배가 고픈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이 사람들 눈에 짐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버려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장터 끝 주막에서 월심이 나왔습니다. 월심은 40대 후반의 여인이었습니다. 둥근 얼굴에 따뜻하지만 단단한 눈빛을 지녔고 갈색 저고리와 치마는 늘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막은 크지 않았습니다. 국밥 몇 그릇과 술 몇 사발을 파는 작은 집이었지만 장터 사람들이 몸을 녹이러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월심은 하루 장사를 마치고 남은 국물을 버리러 나오다가 느티나무 아래 아이를 보았습니다. 처음 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있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몸이 작아 보였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떨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지친 사람은 떨 힘조차 잃는 법이었습니다. 월심은 국물 동이를 내려놓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살아있느냐?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월심은 손등으로 아이의 볼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아는 사람 없소. 장터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허 상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월심, 괜히 손대지 마시오. 저 아이는 관아에서도 쫓아낸 아이요. 데려갔다가 무슨 탈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월심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관아에서 쫓아냈다고 사람 목숨까지 쫓아내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허 상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월심은 아이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이의 몸은 너무 가벼워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주막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주막 안은 바깥보다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는 불씨가 남아 있었고 국밥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월심은 아이를 부엌 옆 작은 방에 눕히고 남은 국물을 물에 더 풀어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고기 한 점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지만 아이에게는 그것도 생명을 붙드는 음식이었습니다. 월심은 국물을 식혀 작은 숟가락으로 아이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삼키지 못했습니다. 월심은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내 몫이다. 그 말에 아이의 눈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내 몫이라는 말. 아이는 언제 그런 말을 들어보았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조금씩 국물을 삼켰습니다. 한참 뒤 아이의 숨이 조금 안정되자 월심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월심은 다시 물었습니다. 부모 이름은 기억나느냐? 아이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기억날 듯한데 멀어졌습니다. 월심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배고픔과 두려움에 시달린 아이에게 기억을 억지로 끌어내는 것은 상처를 더 해집는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장은 내가 너를 도윤이라 부르마. 길도 윤택할 윤. 길 위에서 버려졌어도 언젠가는 내 길을 찾아 마음이 마르지 않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아이는 그 이름을 따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사실만큼은 알아들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월심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주막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도 있었지만 세곡과 잡새가 늘면서 남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관아의 최아전은 주막에 자주 들러 술값을 미루거나 트집을 잡곤 했습니다. 그런 처지에 아이 하나를 거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월심은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장터 끝에서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했던 작은 몸. 월심은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죄가 있어 버려진 것은 아닐 것이다. 죄가 있다면 저 아이를 보고도 모두가 자기 일이 아니라고 고개 돌린 어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이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도윤은 작은 방에서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조금 자다가도 놀라 눈을 떴고 문밖 소리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월심은 그때마다 방문을 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여기는 주막 아니다. 아무도 너를 끌고 가지 않는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밥처럼 한 번 먹는다고 바로 배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받아야 몸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월심은 새벽까지 몇 번이나 아이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아이에게 따뜻한 물을 내주었습니다. 도윤은 두 손으로 사발을 감싸 쥐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월심이 물었습니다. 왜 안 마시느냐?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빼앗길까 봐요.
월심의 눈빛이 아프게 흔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도윤은 조금씩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말랐지만 눈빛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월심은 주막에서 남은 밥알과 국물을 모아 아이에게 먹였고 낡은 옷을 줄여 입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월심이 버려진 아이를 들였대. 저러다 관아에 찍히는 것 아니냐. 허상인은 혀를 찼습니다. 정으로 장사하면 망하는 법이요. 그러나 월심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작은 일을 맡겼습니다. 물그릇을 닦고 마당을 쓸고 손님이 두고 간 젓가락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도윤은 일을 할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실수하면 다시 장터로 쫓겨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월심은 그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실수했다고 사람을 버리지는 않는다. 도윤아, 사람은 물건이 아니야. 도윤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 장터에서 깨진 사발처럼 밀려났던 아이에게 그 말은 마치 새뼈가 자라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도윤을 사람으로 대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최아전은 월심이 아이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월심, 관아에서 쫓아낸 아이를 내가 숨겨두었다지. 장터 질서를 어지럽힌 아이를 거두면 너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도윤은 부엌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월심은 문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무슨 질서를 어지럽혔습니까? 굶은 것이 죄입니까? 최아전은 비웃었습니다. 죄가 되는지 아닌지는 관아가 정한다. 그날 도윤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을 버리는 것은 가난만이 아니라 권력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아전이 주막 문 앞에 서자 장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오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곁눈질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월심은 문턱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몸은 크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문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최아전은 낮게 말했습니다. 월심, 내가 주막을 계속하고 싶다면 관아 말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저 아이는 장터에 불길한 소문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 월심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면 아이가 굶어 죽어도 됩니까? 최아전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말 조심하라. 관아가 할 일을 내가 판단하느냐? 월심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아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굶은 아이에게 국물 한 사발을 준 것뿐입니다. 부엌 뒤에 숨어있던 도윤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최아전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장터 끝에서 사발이 발로 밀려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나무젓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월심이 자신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어디에도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월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여기서 며칠 쉬었다가 기운을 차릴 것입니다. 그 뒤의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최아전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느냐? 월심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세상이 제 뜻대로 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겠습니다. 최아전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월심을 노려보았습니다. 장터의 작은 주막 여인이 감히 관아 사람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아이를 끌어내기에는 보는 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두고 보겠다. 관아에 밑보이면 장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월심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어려운 장사입니다. 더 어려워진다 해도 아이를 밖으로 내쫓지는 않겠습니다. 최아전은 옷소매를 털고 돌아섰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못 본 것처럼 흩어졌습니다. 월심은 문을 닫고 부엌 뒤로 갔습니다. 도윤은 구석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월심은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아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아니다. 굶은 것이 죄가 아니듯 살아남으려 한 것도 죄가 아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월심의 주막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막이라고 해도 넉넉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에는 국밥 냄새가 가득했지만 손님이 끊긴 날에는 아궁이에 불을 오래 피우기 어려웠습니다. 월심은 도윤에게 작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부엌 뒤쪽 바람이 덜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이불 한 장과 베개 대신 쓰는 접은 옷가지가 전부였지만 도윤에게는 장터 바닥보다 훨씬 따뜻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동이를 채우고 손님들이 두고 간 그릇을 닦았습니다. 월심은 그가 너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윤아, 그릇 하나 깨졌다고 사람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천천히 해라. 그 말에 도윤은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이 가장 낯설어한 것은 밥보다 이름이었습니다. 월심은 그를 부를 때마다 꼭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물 좀 떠오너라. 도윤아, 너무 늦게까지 앉아있지 마라. 도윤아, 밥 먹어라. 처음에는 그 이름이 자신을 가리키는 줄도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몇 박자 늦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장터에서는 누구도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거지 아이, 저 아이, 저것, 귀찮은 것. 그런 말들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월심은 매번 도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을 듣는 일이 반복되자 아이는 조금씩 자신이 이 세상에 붙어 있어도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정말 제가 도윤입니까? 월심은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면 그 이름은 내 것이다. 그러나 장터 사람들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심의 주막에 들어오며 도윤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 아이가 아직도 여기 있나? 어떤 사람은 국밥을 먹으면서도 아이가 가까이 오면 그릇을 치웠습니다. 허상인은 자주 주막 앞을 지나며 비웃었습니다. 월심, 정으로 장사하면 장부가 비는 법이요. 저 아이가 밥값을 갚을 수 있겠소. 월심은 손님상에 국밥을 내려놓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밥값으로만 헤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허상인은 웃었습니다. 장터에서 그런 말은 손해보는 말이요. 월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장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막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부엌 뒤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월심을 위해 무언가 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에게는 버려졌던 날 신고 있던 낡은 집신 한 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한 짝은 장터 어딘가에서 잃어버렸지만 남은 한 짝은 월심이 주워 보자기에 넣어두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보관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월심은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잊지 않게 하려고요. 하지만 도윤에게 그 집신은 아픈 물건이었습니다. 볼 때마다 장터 끝의 추위와 사람들의 발걸음, 최아전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그 집신을 버리려 하자 월심이 조용히 말렸습니다. 버리고 싶으면 버려도 된다. 다만 언젠가 내가 아주 멀리 가게 되면 이것이 내가 얼마나 걸어왔는지 알려줄지도 모른다. 도윤은 한참 망설이다가 집신을 다시 보자기 안에 넣었습니다. 도윤이 글자에 눈을 뜬 것은 주막 장부 때문이었습니다. 월심은 글을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장사에 필요한 간단한 표시와 숫자는 적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월심이 손님 외상값을 표시하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월심은 숫자를 잘못 적었다가 다시 고쳤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사람은 어제도 안 냈습니다. 오늘 것까지 합치면 그보다 더 많습니다.
월심은 놀라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찌 알았느냐? 도윤은 손가락으로 바닥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그릇 2개, 오늘 국밥 하나, 술 한 사발이었습니다. 월심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글을 배운 적도 없었지만 눈과 귀로 장터의 흐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아이의 눈은 사람들의 말보다 계산과 거짓을 먼저 익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심은 며칠 뒤 도윤을 데리고 서당으로 갔습니다. 서당 훈장 백훈장은 50대 후반의 마른 선비였습니다. 흰 수염은 길지 않았고 낡은 갈색 도포는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월심의 말을 듣고 난처해했습니다. 월심,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마음은 좋소. 그러나 서당에도 종이와 먹이 필요하오. 게다가 이 아이는 관아에서 좋게 보지 않는 아이 아니오. 월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은 넉넉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서당의 땔감을 보태고 아이가 마당을 쓸게 하겠습니다. 뒷자리에서 글 읽는 소리만 듣게 해주셔도 됩니다. 백훈장은 도윤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겁먹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흐리지 않았습니다. 훈장이 물었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으냐?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글을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터에서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 세금을 더 냈는지, 누가 억울하게 빼앗겼는지, 누가 관아에 갔다가 문전박대당했는지, 그 말들이 왜 기록으로 남지 않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백훈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배우고 싶으냐? 도윤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무엇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말을 글로 남기고 싶습니다. 백훈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이의 대답은 과거에 급제해 출세하고 싶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말이 사라지지 않게 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훈장은 월심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뒷자리에 앉히시오. 다만 배움은 밥보다 오래 씹어야 하는 것이다. 그날부터 도윤은 서당의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좋은 붓도 없고 새종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글자를 따라 썼고 손가락으로 허공에 획을 그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를 신기하게 보거나 낮게 웃었습니다. 주막 아이가 글을 배운다더라. 장터에서 주워온 아이가 선비 흉내를 낸다더라. 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비웃음보다 더 무서운 기억이 있었습니다. 장터 끝에서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비웃음 속에서도 글자를 볼 수 있는 지금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배운 글자를 밤마다 주막 부엌 바닥에 다시 썼습니다. 월심은 등잔을 아껴야 했지만 아이가 글자를 쓰는 밤에는 조금 더 불을 밝혀주었습니다. 도윤이 처음으로 제대로 쓴 글자는 월심의 이름이었습니다. 글씨는 삐뚤었고 먹물은 번졌지만 그는 온 힘을 다해 썼습니다. 월심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녀를 주막 여인이라 불렀고 관아 사람들은 술값을 미루며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도윤이 쓴 월심이라는 2글자는 그녀가 누군가에게 귀하게 불리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월심은 종이를 접어 작은 함에 넣었습니다. 도윤아, 글자는 참 묘하구나. 사람을 종이 위에 앉힐 수 있구나.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잘 쓰겠습니다. 월심은 웃었습니다. 잘 쓰는 것보다 바르게 쓰거라. 글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누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도윤이 서당에 다닌다는 소문은 곧 최아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주막에 찾아와 월심을 불렀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서당에 보낸다지. 월심은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배우고 싶어 합니다. 최아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배우면 무엇하겠느냐. 주제넘게 글을 아는 아이는 나중에 관아에 귀찮은 일을 만든다. 월심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글을 아는 것이 어찌 귀찮은 일입니까? 최아전은 낮게 말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은 억울해도 울고 끝나지만 글을 아는 백성은 소장을 쓰려든다. 그러면 아전 일이 많아진다. 도윤은 부엌 안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 알았습니다. 글은 단지 책 속의 말이 아니라 권력자가 두려워할 수도 있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백훈장은 도윤에게 글자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물었습니다. 관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어떤 아이들은 법이라 했고 어떤 아이들은 임금의 명이라 했습니다. 도윤은 오래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얼굴입니다. 백훈장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도윤은 말했습니다. 얼굴이 굶주려 있는데 장부가 가득하다면 그 장부는 거짓일 수 있습니다. 얼굴이 억울한데 판결이 끝났다면 그 판결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백훈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장터에서 배운 것이 있구나. 도윤은 대답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훈장은 말했습니다. 그 눈을 잃지 마라. 글을 배울수록 낮은 곳을 보지 못하는 선비들이 많다. 도윤은 자라면서 장터 사람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농부는 이미 세 곡을 냈는데 최아전이 다시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과부는 죽은 남편의 군포를 계속 내라고 관아에서 독촉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노인은 소장을 냈지만 관아 문지기가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돌이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아직 소장을 대신 써줄 만큼 글이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말이 사라지면 안 되는지는 알았습니다. 월심은 그런 도윤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억울함을 혼자 담으면 내 마음이 다친다. 도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잊으면 그분들 말은 정말 아무데도 남지 않습니다. 허상인은 도윤이 점점 글을 익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주막에서 술을 마시다 도윤을 불렀습니다. 너 글을 배운다지. 장터에서 주운 아이가 글을 배워 무엇하느냐. 과거라도 볼 셈이냐. 주막 안에 손님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허상인은 더 비웃었습니다. 세상에는 제자리가 있는 법이다. 내 자리는 서당이 아니라 부엌 뒤 아니냐. 도윤은 한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자리가 어디인지는 제가 살아보며 찾겠습니다. 허상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은 제법 하는구나. 월심은 도윤을 부엌으로 들여보낸 뒤 허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자리를 정하는 것은 남의 입이 아닙니다. 허상인은 술잔을 내려놓았지만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장터의 먼지처럼 쌓였습니다. 도윤은 어느덧 16을 넘긴 청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몸은 마른 편이었지만 눈빛은 어릴 때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그는 낮에는 주막 일을 돕고 새벽과 밤에는 글을 읽었습니다. 월심은 점점 아이를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의 눈은 장터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생각은 이미 더 넓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백훈장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월심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양으로 보내야 하오. 여기서만 배우기에는 아깝소. 월심은 예상한 말이었지만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양은 너무 멀고 길은 험하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윤을 보내고 나면 주막의 빈자리가 너무 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월심은 주막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부엌 바닥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등잔불은 아이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월심은 그 얼굴에서 장터 끝에 쓰러져 있던 어린아이와
이제 스스로 길을 찾으려는 청년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아줌마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월심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양에 가야 한다더구나. 도윤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월심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가고 싶으냐? 도윤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를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월심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돌렸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월심은 며칠 동안 도윤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라 해도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을 기워주고 집신을 새로 삶고 말린 나물과 주먹밥을 보자기에 넣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함에서 오래 접어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윤이 처음 쓴 월심이라는 글씨였습니다. 월심은 그것을 도윤의 보자기 안에 넣었습니다. 도윤은 놀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줌마가 간직하셔야지요. 월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길에서 흔들릴 때 보아라. 글자는 잘 쓰려고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잊지 않으려고도 배우는 것이다. 도윤은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그 종이가 어떤 돈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시작과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이 한양으로 떠나는 아침 장터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빈 좌판들 위에는 새벽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고 느티나무 아래는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그 나무 앞에 잠시 섰습니다. 10여 년 전 자신이 버려졌던 자리였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곳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길이 시작된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월심은 주막 문 앞에서 보자기를 건네주었습니다. 배고프면 참지 말고 먹어라. 아프면 숨기지 말고 말해라.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보거든 내가 겪은 일을 떠올려라.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월심은 웃었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돌아오너라.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윤은 장터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월심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아줌마 저를 사람으로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월심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것뿐이다. 그 말을 들은 도윤은 오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낡은 보자기를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장터 끝 느티나무, 주막의 아궁이 냄새, 백훈장의 서당, 그리고 월심의 목소리가 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길은 멀고 한양은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불러준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걷는 이 길 끝에서 언젠가 마패를 받게 될 것이며 15년 전 자신을 쫓아낸 바로 그 고을로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윤이 한양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고 외로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월심이 싸준 주먹밥과 말린 나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자기 속 음식이 줄어들수록 길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주막에 묵을 돈이 부족한 날에는 처마 밑에서 잠을 청했고 배가 고픈 날에는 장작을 패주거나 짐을 날라주고 식은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래도 도윤은 쉽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장터 끝에서 버려졌던 날과 비교하면 지금 자신은 스스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보자기 속에서 월심이 넣어준 종이를 꺼내보았습니다. 삐뚤게 적힌 월심이라는 두 글자. 그 글씨를 볼 때마다 도윤은 자신이 왜 이 길을 걷는지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양은 도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거리에는 수레와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기와집들은 고향 장터의 주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반듯했습니다. 하지만 큰 도시는 가난한 청년에게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글을 배우려면 스승이 필요했고, 스승을 모시려면 예가 필요했고, 예를 갖추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도윤은 처음 며칠 동안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대부분 문전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옷차림이 초라하다는 이유도 있었고, 추천해줄 집안이 없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뜻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집안도 있어야 하고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만 마음속에서는 월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자리는 남의 입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도윤이 처음 얻은 일은 책을 베끼는 일이었습니다. 한양 뒷골목의 작은 책방에서 오래된 책을 베껴줄 손이 필요했습니다. 품삯은 적었지만 밤에 구석방에서 잘 수 있고 남은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책방 주인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글씨는 얼마나 쓰느냐? 도윤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반듯하지는 않지만 틀리면 다시 쓰겠습니다. 주인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획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책방 주인은 그 모습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글씨가 아주 빼어난 것은 아니나 글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구나. 일단 머물러 보아라. 도윤은 깊이 절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한양에서 쫓겨나지 않는 잠자리를 얻었습니다. 책방의 뒷방은 좁고 추웠지만 도윤에게는 보물 창고와 같았습니다. 사방에 책이 있었고 책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낮에는 책을 베끼고 밤에는 허락받은 낡은 책을 읽었습니다. 피곤해 눈이 감기면 그는 장터 끝 느티나무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배움을 멈추면 그때 버려졌던 아이는 다시 장터 바닥에 홀로 남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글을 외우는 것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왜 백성의 소장이 관아 문턱에서 사라지는지, 왜 세곡 장부는 백성의 얼굴과 다르게 적히는지, 왜 약한 사람의 말은 쉽게 없는 일이 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의 공부는 출세를 향한 공부이기도 했지만 더 깊게는 사라진 목소리를 찾는 공부였습니다. 책방 주인은 시간이 지나며 도윤의 성실함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했습니다. 너는 단지 글을 베끼는 아이가 아니구나. 글의 뜻을 자꾸 묻는 눈이 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늙은 선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윤 선생이었습니다. 벼슬을 오래 하지 않고 물러난 사람이었지만 한양의 젊은 선비들 사이에서는 엄하고 깊은 학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윤 선생은 도윤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너는 왜 과거를 보려 하느냐?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출세하고 싶다는 말은 입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억울한 말이 관아 문턱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말을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윤 선생은 한동안 도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힘을 얻으려는 자는 많다. 그러나 그 힘을 무엇에 쓸지 먼저 아는 자는 드물다. 윤 선생의 가르침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글을 외우게 한 뒤 반드시 뜻을 묻게 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법을 세운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관원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임금의 노여움뿐이냐? 아니면 백성의 눈물이냐? 도윤은 매번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밤새 책을 붙들고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책방에서 필사를 하고 저녁에는 윤 선생의 강의를 들었으며 밤에는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스스로 질문을 다시 적었습니다. 손가락에는 먹물이 배었고 어깨는 늘 굳었습니다. 그래도 도윤은 자신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마다 월심을 떠올렸습니다.
장터의 작은 주막에서 자신 때문에 관아의 압박을 견뎌야 했던 사람. 그 은혜 앞에서 잠이 부족하다는 말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과거 시험에서 도윤은 떨어졌습니다. 결과가 붙은 방 앞에서 그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환호하는 사람도 있었고 눈물을 삼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책방 뒷방에서 그는 월심이 넣어준 종이를 꺼냈습니다. 월심. 자신이 처음으로 정성껏 쓴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종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말은 절망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버려졌던 아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길은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윤 선생은 다음 날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낙방은 내가 작다는 뜻이 아니다. 내 그릇을 더 단단하게 굽는 불일 수도 있다. 도윤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 준비는 더 깊었습니다. 도윤은 이전보다 더 많이 외우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며 글을 썼습니다. 세곡을 거둘 때는 장부보다 먼저 논밭의 형편을 보아야 한다고 적었고, 소장을 다룰 때는 그를 모르는 백성이 말로 호소할 길도 있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어떤 선비들은 그런 글이 지나치게 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답안은 고상해야지 장터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고 비웃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 선생은 도윤의 글을 읽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터 냄새가 나는 글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장터를 모르는 글로 백성을 다스리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도윤은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던 장터는 이제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의 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윤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는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월심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막 문 앞에서 자신을 막아 서던 단단한 등, 국물을 시켜 먹이던 손, 사람은 물건이 아니라고 말하던 목소리. 도윤은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윤 선생은 그에게 축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어렵다. 관직에 오른다는 것은 내 뜻이 시험 받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도윤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글로 배운 정의가 실제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래된 집신 한 짝과 월심의 이름 글씨를 함께 놓고 절했습니다. 자신의 출발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윤은 낮은 관직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크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정리하고 세금 장부를 살피고 백성들의 호소가 제대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관리들은 그런 일을 지루하게 여겼지만 도윤은 달랐습니다. 그는 장부 한 줄이 어느 집의 밥그릇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장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목소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문서도 함부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다시 물었고 세공량이 이상하면 실제 창고를 확인했습니다. 백성의 말과 장부가 다르면 그는 장부가 아니라 먼저 백성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도윤은 처음에는 까다로운 젊은 관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관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윤의 이름은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그는 권세 있는 집안의 부탁을 쉽게 들어주지 않았고 가난한 백성의 말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관은 그에게 충고했습니다. 세상은 너무 곧기만 하면 부러진다. 적당히 모른 척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도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장터에서 제가 쓰러져 있을 때도 많은 사람이 적당히 모른 척했습니다. 그 모른 척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상관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급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맡은 자리에서 기록을 바르게 남기고 억울한 말을 빠뜨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글과 판단에는 늘 장터 끝의 추위와 월심의 따뜻한 국물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몇 해 뒤 조정에서는 여러 고을의 지방 수령 비리를 조사할 암행어사를 뽑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세곡이 자주 사라지고 백성의 소장이 관아에서 묻힌다는 고을들이 여럿 보고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도윤의 고향 고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고을은 오래된 장부와 증언이 서로 맞지 않는다. 누군가 백성들의 호소를 중간에서 막고 있는 듯하다.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장터 끝 느티나무 최아전의 목소리, 월심의 주막, 상인의 비웃음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얼마 뒤 임금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도윤을 암행어사로 삼아 해당 고을을 은밀히 살피게 하라. 도윤은 마패를 두 손으로 받으며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패는 작지만 무거웠습니다. 손에 쥐면 금속의 무게보다 책임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홀로 방에 앉아 마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원한을 풀라고 받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명으로 억울한 백성을 살피고 지방의 부정과 거짓을 밝히라는 증표였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장터에서 외면한 사람들, 관아에서 쫓아낸 최아전, 약자를 짐처럼 말하던 허상인. 그 얼굴들이 떠오를 때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팠습니다. 도윤은 보자기에서 낡은 집신 한 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월심의 이름 글씨도 꺼내 옆에 놓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복수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버려졌던 자리에서 다시는 아무도 버려지지 않게 하러 가는 것이다. 도윤은 암행어사의 신분을 숨기고 떠돌이 선비 차림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옷은 일부러 낡고 먼지가 묻은 것을 골랐고 집신도 오래 걸은 사람처럼 보이게 준비했습니다. 수행원들은 멀리 떨어져 움직이게 했습니다. 고을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먼저 낮은 자리에서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세곡을 내고도 또 빼앗겼다는 농부 관아의 소장을 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는 과부, 아전에게 뒷돈을 주지 않아 억울하게 장터 자리를 잃었다는 상인. 그 이야기들은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사또와 최아전, 그리고 그들과 붙어 이익을 챙기는 몇몇 장터 상인들이었습니다. 도윤은 말을 아꼈지만 모든 말을 마음속 장부에 적듯 기억했습니다. 고향 고을이 가까워지자 도윤은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은 길었지만 냇물의 방향과 산등성이의 모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돌무더기, 장터로 들어가는 좁은 길, 겨울바람이 머물던 느티나무의 가지까지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때 그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아이였지만 지금은 마패를 숨긴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가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높은 신분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상처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장터가 보이는 언덕 위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월심 아줌마,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먼저 이 고을의 진짜 얼굴을 보겠습니다. 도윤은 해질 무렵 장터에 들어섰습니다. 겉보기에는 15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좌판에는 생선과 나물이 놓여 있었고 곡식 가마니가 쌓여 있었으며 주막에서는 국밥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관아 쪽을 자주 살폈고 농부들은 쌀가마니를 내놓으면서도 눈치를 보았습니다.
도윤은 일부러 허름한 선비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장터 한쪽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주막은 아직 월심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 했지만 월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젊은 여인이 주막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이 주막에 월심이라는 분이 계셨다 들었소. 여인은 경계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을 어찌 아십니까? 도윤은 마음이 철렁했지만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오래전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월심 아주머니는 아직 계십니다. 다만 몸이 많이 약해져 뒤채에 계십니다. 몇 해 전 관아와 시비가 붙은 뒤로 주막을 제대로 꾸리기 어려웠습니다. 도윤의 손이 밥상 아래에서 조용히 굳었습니다. 관아와 시비라니 무슨 일이 있었소? 여인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백성들 소장을 몰래 대신 써주었다는 이유로 최아전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사실은 그를 모르는 사람들 말을 적어준 것뿐인데 관아에서는 장터를 어지럽힌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을 뻔했습니다. 월심은 여전히 사람을 버리지 않는 쪽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장터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최아전이 몇 명의 관속을 데리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5년이 흘러 머리에는 흰빛이 섞였지만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상인들에게 추가 세곡과 자리세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노인이 이미 냈다고 말하자 최아전은 장부에 없으면 안 낸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도윤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깨진 사발을 발로 밀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바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는 분노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는 최아전의 말, 상인들의 반응, 관속들이 들고 있는 장부의 표지를 모두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국밥값을 내려놓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장터 주변을 돌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상인은 장터 자리세를 2번 냈다고 했고 어떤 농부는 세곡 가마니가 관아 창고에 들어가지 않고 허상인의 창고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과부는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소장을 냈지만 최아전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언제였소? 누가 보았소? 장부를 본 사람이 있소?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도윤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끼자 조금씩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흩어진 조각처럼 보였지만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조 사또는 백성의 세곡을 빼돌리고 최아전은 소장을 숨기고 허상인은 그 곡식을 받아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장터 끝 느티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버려졌던 자리였습니다. 밤바람이 가지 사이를 지나가고 장터의 불빛은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집신 한 짝을 꺼냈습니다. 작은 집신은 세월 속에 더 낡아 있었지만 그날의 기억을 여전히 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집신을 바라보다가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숨겨둔 마패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하나는 버려진 아이의 증거였고 하나는 이제 진실을 밝힐 책임의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조 사또는 장터에서 세곡 추가 징수를 명할 예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최아전은 이미 장터 사람들을 겁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끝내겠다. 15년 전 묻혔던 아이의 목소리와 지금까지 숨겨진 백성들의 목소리를 함께 꺼내겠다. 다음 날 장터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술렁였습니다. 조 사또가 직접 장터에 나와 세곡 추가 징수를 명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좌판을 펴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쌀을 냈고 누군가는 낼 쌀이 없어 걱정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에는 관아 사람들이 세곡 장부와 빈 가마니를 쌓아두었습니다. 최아전은 아침부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명단에 오른 자는 빠짐없이 바쳐야 한다. 장부에 이름이 있으면 이미 냈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백성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크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낡은 선비복을 입은 도윤이 장터 끝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제처럼 조용했지만 눈빛은 전날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잠시 뒤 조 사또가 관속들을 거느리고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짙은 남색 관복을 입고 있었고 검은 수염 아래의 입술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 사또는 장터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나라의 창고가 부족한데 백성이 힘을 보태지 않으면 어찌 고을이 바로 서겠느냐.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얼굴에는 신뢰보다 두려움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미 몇 차례나 세곡을 더 냈고 관아 창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창으로 곡식이 옮겨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문은 증거가 되지 못했고 증거를 말하려는 사람은 관아 문턱에서 막혔습니다. 도윤은 사람들 뒤에 서서 조 사또의 말과 장부 최아전의 표정을 차분히 살폈습니다. 가장 먼저 앞으로 나온 사람은 늙은 농부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표식을 내밀었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은 지난달에 이미 세곡을 냈습니다. 그때 받은 표식이 여기 있습니다. 최아전은 표식을 낚아채듯 받아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관아 장부에 없으면 낸 것이 아니다. 농부는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제 두 눈으로 관아 사람들이 가마니를 가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아전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감히 관아 일을 의심하느냐. 농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부에 없다는 말과 낸 적이 없다는 말은 같지 않소. 장부를 쓴 자가 거짓이면 백성의 손에 남은 표식이 더 진실할 수도 있소. 최아전은 도윤을 알아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제도 관아 일에 참견하더니 오늘도 나서는군. 떠돌이 선비가 고을법을 가르치려 드느냐. 도윤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법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법이 누구 편에 서 있는지 묻는 것이요. 최아전은 관속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저자를 끌어내라. 관속들이 다가오자 장터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 손을 넣었지만 아직 마패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품 안에서 접어둔 작은 종이 묶음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내가 들은 백성들의 말이요. 같은 세곡을 2번 낸 사람 소장을 냈으나 사라진 사람 허 상인의 창고로 곡식이 옮겨지는 것을 본 사람. 이 고을에는 말이 많소. 다만 관아가 듣지 않았을 뿐이요. 조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라면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면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모았습니다. 사람들의 증언뿐 아니라 허 상인의 창고로 들어간 가마니의 표식, 관아 장부의 빈 날짜, 그리고 최아전의 손으로 수정된 세곡 명단까지 보았습니다. 조 사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술렁였습니다. 도윤은 이어 말했습니다. 사또께 묻겠습니다. 백성이 낸 곡식이 관아 창고에 없다면 어디로 갔습니까? 소장을 낸 백성이 있는데 기록이 없다면 누가 숨겼습니까? 억울함을 말하려는 사람마다 최아전에게 막혔다면 그것은 우연입니까? 조 사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명했습니다. 저자를 당장 포박하라. 관속들이 도윤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도윤은 마침내 품속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붉은 끈이 달린 마패가 아침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장터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장터 끝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관속들의 발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최아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조 사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마패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하다가 곧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은 마패를 높이 들고 말했습니다. 나는 임금의 명을 받고 이 고을을 은밀히 살피러 온 암행어사 도윤이다. 오늘 이 장터에서 세곡 비리와 소장 은패 그리고 약자를 짓밟은 관아의 죄를 밝히겠다. 최아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라 하셨습니까? 도윤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겠소. 15년 전 이 장터 끝 느티나무 아래에 있던 아이를. 갈 곳이 없다 말했으나 그대가 깨진 사발을 발로 밀어내며 장터에서 쫓아냈던 아이를. 최아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은 더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히 이어갔습니다. 나는 오늘 개인의 원한을 갚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 하나를 짐처럼 밀어내던 손이 세월이 흘러 백성의 소장과 세곡까지 밀어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최아전은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수행원들에게 명했습니다. 허 상인의 창고를 열어라. 허 상인은 얼굴이 굳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대감, 제 창고에는 제 돈으로 산 곡식뿐입니다. 도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아 세곡 표식이 찍힌 가마니가 왜 그곳에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겠소? 허 상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수행원들이 창고 문을 열자 안에는 여러 가마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에는 관아에서 쓰는 표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술렁였고 농부 몇 명은 자신들이 바친 가마니의 매듭을 알아보았습니다. 한 농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매듭은 제가 묶은 것입니다. 제 아내가 끈이 부족해 파란 실을 덧대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허 상인에게 쏠렸습니다. 허 상인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이어 최아전의 방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최아전은 격렬히 반발했지만 마패 앞에서 관속들은 더 이상 그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낡은 함 하나가 장터로 옮겨졌습니다. 함 안에는 접힌 소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백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쓴 억울한 사연들이었습니다. 남편의 군포를 계속 내야 했던 과부의 소장, 세곡을 2번 냈다는 농부의 소장, 장터 자리세를 부당하게 빼앗겼다는 상인의 소장, 그리고 월심이 대신 적어준 글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종이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글씨는 반듯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살아있었습니다. 도윤은 최아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장터를 어지럽힌 글이요. 아니면 억울함을 숨기려던 그대의 죄를 드러내는 글이요. 그때 주막 뒤채에서 월심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겼고 몸은 예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보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에서 암행어사로 서 있던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월심은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검은 눈빛은 익숙했지만 눈앞의 남자는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패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월심 아주머니.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월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마침내 숨이 멎을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냐? 정말 내가 도윤이냐? 도윤은 깊이 절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가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장터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날 아주머니가 저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밥을 주셨고 이름을 주셨고 사람이 물건이 아니라는 말을 제게 심어주셨습니다. 월심은 당황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대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저 아이 하나를 주막 안으로 들인 것뿐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예전에 월심을 어리석다 비웃던 이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허상인도 최아전도 그 장면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버려졌던 아이가 이제 암행어사가 되어 자신을 살린 여인 앞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월심을 일으켜 세운 뒤 장터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시오. 그대들의 말은 더 이상 관아 문턱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오. 처음에는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농부가 먼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인은 쇠곡을 2번 냈습니다. 이어 과부가 나왔습니다. 죽은 남편의 군포를 계속 내라 하여 소장을 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상인이 나와 말했습니다. 장터자리세를 내지 않으면 좌판을 빼앗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크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눌려있던 만큼 무거웠습니다. 도윤은 모든 증언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는 누구의 말도 서두르지 않았고 누구의 눈물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증거와 증언이 쌓이자 조 사또는 더 이상 위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최아전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습니다. 나는 몰랐다. 아전들이 중간에서 한 일이다. 그러나 도윤은 이미 관아 장부의 결재 표시와 조 사또의 사인이 찍힌 명령서를 확보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또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눈 감았다면 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또의 손으로 내린 명령이 남아 있습니다. 조 사또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관속들은 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포박했습니다. 최아전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허 상인은 쇠곡을 빼돌려 이익을 챙긴 사실을 추궁받고 장부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며 통쾌해하면서도 동시에 오래 참아온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뒤 한 젊은 백성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대감, 이제 마음이 풀리십니까? 15년 전 그들이 대감을 버렸으니 오늘 복수하신 것 아닙니까? 도윤은 잠시 장터 끝 느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오래된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복수라면 내 마음 하나는 풀릴지 모르오. 하지만 정의라면 앞으로 버려질 사람 하나를 줄일 수 있어. 나는 오늘 내 상처를 보여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고을의 병을 드러내러 왔어. 나를 버렸던 장터를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오. 다시는 장터가 누군가를 버린 채 모른 척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요.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벌보다 오래 남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도윤은 월심에게 한양으로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방도 마련하고 의원도 불러드리겠습니다. 월심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이 장터가 익숙하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곳에서 밥을 먹여야 할 사람이 많았다.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월심은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모시겠다는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을 잊지 않는 것이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약속은 이미 제 삶의 뿌리입니다. 월심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잠시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너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이 되어라.
도유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도유는 고을에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부당하게 거둔 세곡은 백성들에게 돌려주게 했고 허 상인의 창고에 있던 곡식은 관아 창고로 옮긴 뒤 흉년 대비 구율곡으로 따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최아전이 숨긴 소장들은 모두 다시 접수되었고 그를 모르는 백성도 말로 호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날을 두게 했습니다. 장터자리세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장터는 힘있는 자가 약한 자의 자리를 빼앗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기 위해 모이는 곳이어야 한다. 이곳에서 아이가 굶어 쓰러져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그 고을은 이미 병든 것이다. 관리들은 그 말을 적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으로 장터가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유는 백훈장도 찾아갔습니다. 백훈장은 이미 많이 늙어 있었지만 서당 마루에 앉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조용히 마루 아래에서 절했습니다. 훈장님, 뒷자리에 앉혀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백훈장은 도윤을 보고 한참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아이가 마패를 들고 돌아왔구나. 도윤은 말했습니다. 그때 훈장님이 자리를 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억울함을 글로 남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백훈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작은 자리를 내주었을 뿐이다. 그 자리를 길로 만든 것은 너다. 도윤은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길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열겠습니다. 그는 서당에 종이와 붓을 지원하고 가난한 아이들도 배울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다시 장터 끝 느티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집신 한 짝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신고 있던 집신이었습니다. 한때 그것은 버려진 기억의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집신을 나무 아래에 묻지 않았습니다.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보자기에 넣었습니다. 과거를 없애버린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상처가 누군가를 해치는 칼이 되지 않고 누군가를 살피는 눈이 되도록 품고 가야 했습니다. 도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장터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날만큼은 더 이상 자신을 밀어내는 바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과 암행어사 설화, 장터 문화, 고아와 약자의 살, 서당 교육, 과거 급제, 지방 수령의 비리와 백성의 억울함에 대한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역사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 속 인물과 사건은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지만 그 안에는 조선 사회의 중요한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암행어사는 임금의 명을 받아 지방을 은밀히 살피고 수령과 아전의 비리를 조사하는 상징적 존재로 야담 속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장터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백성들의 생활과 소문, 억울함과 생계가 모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도윤의 복수는 폭력이 아니라 기록과 증언, 법과 진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한국 야담에서 자주 보이는 권선징악의 구조이면서 동시에 버려진 약자가 성장하여 다른 약자를 지키는 성장담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도윤은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 월심의 주막에서 마지막 국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에게는 세상 어느 잔치보다 귀한 밥상이었습니다. 월심은 그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빈 그릇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날 제게 주신 국물 한 사발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월심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국물을 먹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도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돌아간 뒤에도 소장이 사라지는 고을을 살폈고
장터에서 밀려나는 약자들을 위한 제도를 건의했으면 그를 모르는 백성의 말도 기록으로 남길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매서운 암행어사라 불렀지만 월심은 마음속으로 여전히 그를 장터 끝에서 살아난 아이로 기억했습니다. 도윤도 스스로를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아이였다. 그러나 한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보아주었기에 살아났다. 그러니 이제 내 눈은 버려진 사람을 먼저 보아야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조선의 오래된 장터와 골목, 사람들의 눈물과 지혜가 담긴 야담을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